안철수의 약진은 더불어민주당에겐 위기죠. 결국 문재인 대표 내일 광주로 갑니다. 사과하겠다 그랬고요. 위로하겠다 그랬고요.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김종인 대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60석, 70석 이 정도밖에 못 얻겠다면서 초비상을 걸었습니다. 진짜인지 엄살인지 이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박소연 기자 어떻습니까? 내일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아침에 보냈습니다. 네. 내용이요. 내일과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문하는 목적은 호남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한 심경을 밝혀서 지지를 호소하는 사과, 위로,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형식 없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박 2일이니까 일단 내일 광주로 가고 이튿날은 전주로 가는 거죠? 네, 1박을 광주에서 하고요. 네. 그 다음날 이제 익산과 정읍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로 가서 시민들과 만나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벌입니다. 자, 박성호 부국장. 일단 이 특징을 보면은 뭐 몇몇 지역구 의원 후보들이 제발 우리 쪽 와달라, 좀 유세들 해달라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시민들만 만나네요. 네. 그 직접적으로 어떤 후보들 유세를 하게 되면 지금 유세를 요청한 일부 후보들은 대개 친문 후보들인데 그렇죠. 결국 친문의 어떤 말하자면 보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대선 주자 네. 이렇게 스스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지지 유세보다는 어떤 시민들과 만나는 형태로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좀 따가운 소리도 듣고 또 본인이 어떤 것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소홀히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표명하는 이런 기회로 해서 호남을 이번 총선에 방문하는 후보였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려는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죠. 김홍걸 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문재인 전 대표 내일 광주 가는데 그동안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치가 이랬다면서 평가를 내놨나요?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당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통 큰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 사과하는 것이 옳다. 그냥 방문, 위로 사과 경청이라 그랬으니까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과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적을 한 것처럼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보셨던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그런 그 사과 퍼포먼스하고도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사자들이 말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고치겠다 이런 내용 없이 그저 이미지만 가꾸기 위해서 사과한다, 잘못됐다 이런 립 서비스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지적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신에 대해서 아예 오지도 말라고 했던 지역에 대해서 일단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인 것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 내건 걸 보면 이제 사과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지난 한 반년 동안의 정치를 좀 짚어보면요. 아니, 친노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패권 정치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우파에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친노라는 것, 우리가 패권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사과가 과연 얼마나 어떤 호남의 성남 민심을 추스릴 수 있을지는 사실 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 만일에 이번에 사실 지금 아까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50%를 넘고 그래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금 더민주를 앞서는 이유가 결국은 친노 패권 청산하고 김종인 대표 모셔와서 변하는 것 같이 하더니 마지막 결정적인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서 결국은 친노들이 본색을 DNA 드러내고 결국은 이 당의 주인이 결국 누구인지를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이런 데서 역시 이 당은 호남이 대표성으로 삼을 수 없는 정당이다 이런 실망과 어떤 분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저렇게 가서 얘기를 듣고 말로 사과한다는 자체로 과연 얼마나 그 진심을 믿어줄 수 있을지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표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진심,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내일 사과 때 나오는 그 진심,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을 때 과연 어떤 진심이 유권자들한테 전달되는지 정말 6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심의 하나를 이렇게 보여라 하고 광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이 제안을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인 그 정준호 후보인데요. 네. 정치 신예라는 평가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즉, 호남 민심의 이반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의 이반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 또는 문재인 전 대표 측으로부터 촉발되었다라는 네. 점을 좀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뒤에 그 덧붙인 표현으로는 네. 5.18 묘역에서 네. 선거 기간 동안 단식을 할 정도로 네. 어떤 그런 그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 네. 좀 결심을 보여주고 달라진 걸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게 없다면은 단순히 호남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호남 민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큰 소용이 없다라는 점을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가 아주 절절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정준호 후보는요, 김종인 대표가 자, 앞으로 제2의 DJ가 될 거라면서 37세 후보를 공천한 사람인데요. 자, 일단 3보 1배죠. 자, 문재인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식을 해라. 그만큼 결의를 다져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는 세월호 전국대 2년 전쯤에 광화문 쪽에서 이제 단식한 적이 있잖아요. 어쨌건 단식의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강한 의지 꼭 단식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뭔가를 보여주라는 요구 같네요. 사실 이번에 꼭 5.18 묘역에서의 단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호남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호남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동안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면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떤 모습으로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지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친노, 패권 그런 것 없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치인이 내년 대선을 이른 길에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광주에 간 것 끝까지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총선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좀 소외감을 느껴서 이번 총선에서 전국을 돌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본인이 좀 힘들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는 뭐 한 60, 70석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70석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엄사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크면 빨리 가서 쉬니까 더 좋죠. 자, 총선 때 다들 하별하게 전국을 누비는데 나만 빠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소외감, 그것 때문에 가는 거라면 좀 맞듣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한 거네요.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는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호남의 총선을 생각한다면 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도 예상 의석을 70석까지 얘기하는데 박수현 반장 어떻습니까? 진짜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 이거 큰일이다. 네. 4년 전에 127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70석이다?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보면 엄살 반, 또 냉정하게 현실을 평가한 것 반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 더민주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이요. 바로 호남과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국민의당이 전승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더민주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이 큽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 이 더민주가 이기려면 후보 단일화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핏 보면요.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 사이에 아주 묘한 긴장선 느껴지십니까? 자, 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광주에 대해서 맞듣지 않은 얘기를 했고요. 어제 내놓았던 삼성 미래 사업의 광주 유치와 관련해서 친노 인사들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왜 그런 것인지 전주에 출마한 후보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개별 기업을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우리 지역 후보자도 1번 후보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를 만들어내는 것은 괜찮으나 개인 기업을 움직이는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박수영 기자, 1타 2피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들어보시면 어쨌든 지금 상대 후보들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논리가 서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친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의 개혁,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재벌 개혁에 반한다는 거죠. 정부가 네. 가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 정치권에서 요구한 대로 삼성이 그곳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소수의 의사결정권자가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라 좀 이율 상충되는 것 같은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어쨌건 광주 공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깜짝 놀랄 공약이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자, 광주에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반향도 크고 비판도 많은데 이거 이렇게 끝나면 그냥 공약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총선 전 또는 후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유치를 하겠다. 좀 강론이 더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 선거 전략 차원으로 보자면은 뭐 강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짜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다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구호성 공약으로만 그쳤다면은 그런 구체적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경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자,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대표, 강봉균 선대위원장 이 두 사람이 또 역시 입시로 한번 또 벌였습니다. 저희가요 영상과 음성으로 준비한 내용을 좀 보시고 그 얘기를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강봉균과 김종인 두 사람의 경제 논쟁입니다. 강동균이 같은 사람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관료할 적에는 계속 총명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봐준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머리가 아주 몽롱해졌어.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무슨 토론을. 자, 손수 변호사 역시 이제 그동안 두 분 사이에 이제 편치 않은 관계가 그동안 공개 발언을 통해 계속 확인됐는데 이 두 사람의 이력만 보면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내공을 갖춘 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랬네요. 일단 뭐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그 표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을 했고요. 또한 그 과거의 이력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김종인 대표는 국회의원을 이제 시작했고요. 또한 강병균 선대위원장도 경제기획원에서 이제 국장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모두 이제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계속해서 이제 국정을 좀 수행했고요. 더군다나 뭐 장관, 또 청와대 경제수석,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등등을 해서 꼭 두 분을 좀 나눈다기보다 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실무도 했고 또한 정치권에서 또 경제 관련된 일을 했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경력이 화려한 분들인데 네. 이 두 분 사이에서 뭐 우열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위거나 그렇게 따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건 이제 역대 정권을 통해서 뭐 경제 관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또 교수 출신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청와대와 내각을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겪은 분인데 철학의 차이가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고 당 소속 지위가 엇갈리면서 감정이 많이 뒤엉킨 것 같네요. 자, 이런 것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총선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 관련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